법정이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조용한 게 아니라 아무도 숨을 쉬지 않고 있었어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기는 알아서 해. 한겨울에 바깥에 두면 처리되겠지. 그 목소리의 주인이 법정 안에 앉아 있었어요. 흰 재킷에 진주 귀걸이. 한성그룹 부사장 신유라였습니다. 그리고 증인석에는 7살짜리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의자 위에서 가만히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였어요. 7년 전이었습니다. 인천 구도심 새벽 5시 한 여자가 철거 건물 계단에서 아기를 발견했어요. 파란 보자기에 쌓인 아기. 이마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외투를 벗어 아이를 감쌌어요. 그리고 뛰었습니다. 60대의 다리로 30년을 검찰에서 일한 수사관이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이었어요. 아기의 손목에는 낡은 시계가 묶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급하게 남겨둔 것처럼 이 시계 안에 7년을 뒤집을 비밀이 들어 있었어요. 이 아이를 돌려줘요. 우리 쪽 아이예요. 한성그룹 부사장이 경비실까지 찾아왔습니다. 7년을 함께 살아온 아이. 삼각김밥 쌀 돈으로 분유를 사며 키워온 아이. 된장찌개 두부를 자기 밥 위에 올려주던 아이. 내 아이예요. 60대 여자가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7년 동안 한 번 들은 것을 잊지 않는 눈으로 재벌가의 비밀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손목 시계 안에 숨겨놓은 것. 여러분, 이 아이가 법정 증인석에 앉아서 한 말을 들어보셨나요? 의자가 높아서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자리에서 나는 쓰레기처럼 버려졌어요. 근데 할머니가 죽고 안아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할머니를 돌려주세요. 이 말 한마디가 법정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성그룹을 뒤집었어요. 아이 손목의 시계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본편에서 확인하세요. 저 아이가 누구 아들인지 알고도 그러시는 겁니까? 여자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60대의 여자가 증인석에서 판사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을 단발로 짧게 자른 머리, 경비원 점퍼 위에 걸친 검은 외투. 이 여자가 법정에 서기까지 8년이 걸렸습니다. 8년 전 11월이었습니다. 한정옥은 인천 구도심의 재개발 구역을 걷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퇴직한 지 갓 한 달이 된 때였어요. 30년을 인천지검에서 수사관으로 일했습니다. 조직의 뒤를 캐다가 윗선의 눈밖에 났고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의 압박을 받아 나왔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이었어요. 새벽 교대 근무를 마치고 걸어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이 골목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게 싫었어요. 정옥은 발소리를 빠르게 놀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철거가 중단된 낡은 건물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어요. 더 가늘고 더 연한 소리. 정옥의 발이 딱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현장에서 단련된 귀가 그 소리를 잡아냈어요. 짐승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사람 소리였어요. 그것도 아주 작은 사람의 소리. 정옥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이 모두 뜯겨나간 자리로
새벽 바람이 직통으로 쏟아졌어요. 발바닥 아래에서 시멘트 부스러기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2층 계단 중간이었어요. 파란 보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자기 한쪽이 계단 모서리에 걸려 있었고 그 안에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정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자기를 걷었어요. 아기였어요. 이마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에는 거의 빛깔이 없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어요. 가늘게 끊어질 것처럼. 정옥의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목 옆에 검지를 대고 맥을 짚었습니다. 수사관 시절 현장에서 익힌 동작이었어요. 맥이 뛰고 있었습니다. 가늘었지만 뛰고 있었어요. 그때 무언가가 눈에 걸렸습니다. 아이의 손목이었어요. 작은 손목에 무언가가 묶여 있었습니다. 낡은 손목시계였어요. 어른 시계였습니다. 아기 손목에는 2배 이상 컸어요. 줄을 여러 번 감아서 풀리지 않게 묶어두었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묶어놓은 것이 분명했어요. 정옥은 시계를 풀려다 멈췄습니다. 이 시계는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지금 이 아이에게는 체온이 먼저였습니다. 정옥은 외투를 벗어 아이를 감쌌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한꺼번에 파고들었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왔으니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아이를 2 팔에 꼭 안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60대의 다리가 20대처럼 움직였어요. 여기서 병원까지 빨리 걸으면 15분, 뛰면 8분. 정옥은 뛰었습니다. 응급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기가 숨을 잘 못 쉬어요. 저체온입니다. 정옥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사관 시절의 목소리였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받아 안고 뛰었어요. 처치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옥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팔이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외투도 없는 몸에 응급실 냉기가 스며들었어요. 그때 TV 뉴스가 들렸습니다. 한성그룹이 오늘 신규 계열사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장녀 신유라 부사장이 이번 인수를 직접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옥의 고개가 돌아갔어요. 화면 속에 한성그룹 로고가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10년 전 수사 파일에서 본 이름이었습니다. 비자금 관련 내사를 시작했다가 윗선에서 파일이 통째로 사라진 사건이었어요. 그게 정옥이 결국 밀려난 이유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처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어요. 고비는 넘겼어요. 저체온이 심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보호자세요? 정옥의 입이 열렸습니다. 네. 그 한마디가 8년의 시작이었어요. 서류를 쓰는 손이 떨렸습니다. 보호자란에 한정옥이라고 눌러 썼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치실 유리 너머로 인큐베이터 안에 아이가 보였어요.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수사관이 아니었어요. 그냥 62세의 여자였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인큐베이터 안으로 손을 넣자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정옥의 검지를 감쌌습니다. 아직 차가운 손가락이었어요. 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름 지어줘야겠네. 혼잣말처럼 나왔어요. 새벽에 왔으니까 새벽이. 손목시계를 꺼내
불빛 아래에서 들여다보았어요. 뒷면을 보니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모되어 거의 읽히지 않았지만 가장 위에 강이라는 글자가 겨우 읽혔어요. 줄기 부분의 뒷판 가장자리에 미세한 이음새가 있었습니다. 뚜껑처럼 열리는 구조 같았어요. 하지만 꿈쩍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직접 열게 하자 시계를 다시 아이의 손목 가까이 두었어요. 병원에서 나오던 길이었어요. 건물 입구 계단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국화꽃 문양이 있는 낡은 조끼, 양손에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옥과 눈이 마주쳤어요. 여자가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안에 아기 있다는 거 들었어요. 얼마나 됐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신생아예요. 정옥이 짧게 답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보따리 하나를 정옥 앞에 내밀었어요. 분유와 젖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동네 사셔요? 정옥이 물었어요. 바로 옆 아파트요. 302동 박말순이에요. 어떻게 알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새벽에 여자가 다시 시선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그 건물에 아기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옥은 이 여자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30년 수사관의 감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지금은 새벽이가 먼저였으니까요. 그날부터 박말순이 매일 왔습니다. 말을 걸지는 않았어요. 그냥 문 앞에 무언가를 두고 갔습니다. 죽 한 그릇, 반찬 2가지, 기저귀 한 묶음. 정옥이 문을 열면 이미 없었어요. 계단 소리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가 젖을 먹고 잠든 뒤 정옥이 말순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말순이 정옥을 보았고 정옥이 말순을 보았어요. 들어오시겠어요? 말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작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 한쪽에 낡은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정옥의 수사관 눈이 그 사진을 0.5초 훑었습니다. 남자의 눈썹 모양이 낯설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말없이 차를 마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말순은 문 앞에 두고 가는 대신 정옥의 방 안에서 새벽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옥이 경비 근무를 나가는 동안 새벽이 옆에는 말순이 있었습니다. 말도 없이 부탁도 없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어요. 새벽이를 처음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이었어요.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가로등 아래로 하얀 점들이 떨어졌어요. 새벽이가 작은 입술을 쪽쪽 움직이며 자고 있었어요. 정옥은 아이 옆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경비원 방의 천장에는 얼룩이 있었어요. 곰팡이 자국이 아프리카 지도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30년 수사관이었던 사람이 지금 이 방에 있었어요. 억울했습니다. 오늘도 아마 내일도 억울할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 옆에 있는 이 작은 숨소리가 그 억울함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새벽아, 혼잣말이 나왔어요. 나도 새벽에 시작하는 거다. 아이의 손이 이불 위에서 작게 움직였습니다. 정옥이 그 손을 가만히 감쌌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새벽이가 3살이 되던 여름이었습니다. 경비실 작은 TV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정옥이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새벽이는 바닥에 앉아 레고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TV에서 과자 광고가 나왔어요. 경쾌한 멜로디가 30초 흘렀고 광고가 끝났습니다. 그때였어요. 새벽이가 블록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과자 광고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불렀어요. 박자도 음정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30초짜리 멜로디를 단 한 번 듣고 정욱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어요. 새벽아, 방금 그거 어디서 배웠어? 새벽이가 손가락으로 TV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서요. 나왔어요. 한 번 들었잖아. 알아요. 새벽이가 다시 블록을 집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정옥은 잠시 새벽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정옥은 새벽이를 좀 더 관찰했습니다. 새벽이는 한 번 지나간 길을 잊지 않았어요. 아파트 단지 어느 동 옆에 고양이가 있는지, 엘리베이터 버튼 중 어느 것이 덜컹거리는지, 정옥의 목소리가 피곤할 때와 평소에 어떻게 다른지, 3살짜리가 알아챌 수 없는 것들을 새벽이는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옥이 경비실에서 새벽이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된장찌개였습니다. 새벽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많이 힘들었죠? 정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숟가락 소리가 달라요. 피곤하면 더 천천히 내려놓아요. 정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 간이 평소보다 세요. 피곤하면 간을 더 세게 하더라고요. 새벽이가 두부를 숟가락으로 떠서 정옥의 밥그릇에 올렸습니다. 많이 드세요. 정옥은 그 두부를 보며 입을 꾹 다물었어요. 눈이 뜨거워졌지만 삼켰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조금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특별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옥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가 5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새벽이를 데리고 시장에 다녀왔어요. 정옥이 퇴근해 보니 두 사람이 골목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말순이 새벽이에게 뭔가를 사주고 있었어요. 붕어빵이었습니다. 새벽이가 두 손으로 붕어빵을 받아들더니 말순을 올려다보았어요. 할머니, 한성그룹 아세요? 말순의 손이 지갑 위에서 멈췄습니다. 왜? TV에서 봤어요. 음악이 나왔는데 새벽이가 흥얼거렸어요. 한성그룹 광고에 쓰이는 기업 로고송이었습니다. 한번 흘려들었을 법한 짧은 멜로디를 그대로. 말순의 얼굴이 한순간 굳었어요. 그 굳음이 새벽이의 눈에 닿았습니다. 할머니, 저 음악 싫어요? 아니야. 잘 부른다. 말순이 지갑을 닫고 새벽이의 손을 잡았어요. 빨리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30년 수사관의 눈이었습니다. 한성그룹, 말순 할머니, 그 두 단어 사이에 뭔가가 있었어요. 새벽이가 7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체육대회가 열렸어요.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발표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새벽이도 올라갔어요. 반주도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문제는 그 노래였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50대 초반의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아파트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한성그룹 홍보팀 부장 강현종이었어요. 마케팅 자료 수집차 이 지역 행사를 취재하러 왔다가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새벽이가 부른 노래는 한성그룹의 로고송이 아니었어요. 10년 전에 폐기된 한성그룹 창립 기념 음악이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만 연주됐던 곡, 외부에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음악이었어요. 강현종의 손이 주머니 안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핸드폰이 나왔어요. 부장님, 지금 영상 촬영해도 되는지. 수행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강현종이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 누구야?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정욱이 새벽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길이었어요. 학교 정문 앞에서 새벽이의 손을 놓으려는데 새벽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아저씨 또 왔어요. 정욱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디? 저기요. 편의점 옆 기둥 뒤. 정욱의 눈이 움직였어요. 세탁소와 편의점 사이 틈새.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또라고 했어? 전에도 봤어? 이틀 전에도요. 비 오는 날. 우산 안 쓰고 서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정욱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새벽아, 저 아저씨가 너한테 말 걸었어? 아니요. 그냥 서 있다가 내가 교문 들어가면 갔어요. 평소처럼 손을 흔들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골목 하나를 돌아 뛰었어요. 세탁소 뒷골목을 통해 편의점 뒤로 돌아갔습니다. 담벼락에 등을 붙이고 숨을 죽였어요. 바람이 남자의 목소리를 실어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등교합니다. 데려다주는 노인 여자, 한정욱 맞습니다. 정욱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한성그룹이었어요. 검은 차의 번호판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날 저녁 정욱은 말순 할머니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말순이 정욱의 얼굴을 보고 뭔가를 알았는지 말없이 들어오라는 눈짓을 했어요. 정욱이 방에 들어서서 말순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정욱이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한성그룹하고 무슨 인연 있으시죠? 말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감이요. 수사관 30년 감이에요. 말순이 손을 무릎 위에 올리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일했어요. 한성그룹 본가에서 가정부로. 정욱은 기다렸어요. 비공개 차남이 있었어요. 회장 아들인데 공식 호적이 없어요. 서자였거든요. 회장 내외 사이에서 태어난 애가 아니었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강민혁이었어요. 25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말순이 멈췄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강새벽이었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정욱의 손이 천천히 무릎 위에서 쥐어졌어요. 말순이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강민혁은 온화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자랐지만 한성그룹 신사업을 혼자 일궈낸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아내도 함께였습니다. 공식 발표는 빗길 과속이었어요. 하지만 말순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전 민혁이 말순에게 전화를 했었거든요. 언니, 나 유라 누나가 무서워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신유라, 한성그룹 장녀, 공식 후계자, 민혁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민혁의 아들이 살아있는 한, 승계 구도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찾고 있었던 거군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살아있는 줄 몰랐어요. 사고 이후 아기도 함께 사라졌다고 했거든요. 근데 새벽이를 처음 봤을 때 말순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민혁이 얼굴이었어요. 정욱은 방으로 돌아와 손목시계를 꺼냈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뒷판을 들여다보았어요. 마모되어 읽히지 않는 글씨 속에서 강이라는 글자만 겨우 보였습니다. 이음새를 손톱으로 눌렀어요. 역시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정욱은 시계를 서랍에 넣었어요. 잠든 새벽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혁이 자기 아들 손목에 이 시계를 묶어 놓은 것이었어요. 무언가를 숨겨 놓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크면 스스로 열기를 원했던 것이겠죠. 아버지가 아이에게 남긴 것이었습니다. 정욱은 새벽이의 이불을 끌어올려 주었어요. 기다려. 내가 시간을 벌어줄게.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욱은 예전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강민, 현직 경감이었어요. 정욱이 퇴직 압박을 받을 때 유일하게 선배, 이건 아닙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로 정욱이 먼저 연락을 끊었어요. 같이 엮이면 이강민까지 위험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7년이었습니다. 전화기 화면에서 이강민을 누르는 엄지가 한 박자 멈췄어요. 이 버튼 하나가 이강민의 앞날을 걸 수 있었습니다. 새벽이 학교 앞에서 감시자를 봤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두 번 채가지 않아 연결되었습니다. 선배, 이강민의 목소리에 놀람이 있었지만 기다리던 사람의 목소리이기도 했어요. 차 번호 하나 돌려줘. 짧은 침묵 뒤에 이강민이 말했습니다. 보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사흘 뒤 문자가 왔어요. 법인 차량, 한성물산, 한성그룹 계열사. 정욱은 수사 수첩을 펼쳐 세 줄을 적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갖고 다니던 30년 된 가죽 수첩이었어요. 한성물산, 한성그룹 계열사, 새벽이를 감시하는 차가 한성그룹 소속이었습니다. 수첩을 덮고 창밖을 보았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장녀 신유라가 경비실을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오후 4시 검은 세단 2대가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섰어요. 경비실 모니터에서 그 차들이 보였습니다. 정욱은 수첩을 서랍에 넣고 반듯하게 앉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행원 둘이 먼저 들어와 좌우에 섰고 그 사이로 여자가 걸어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흰 코트에 진주 귀걸이, 걸음이 천천히 그러나 공기를 가르며 들어왔어요. 이 여자가 이 경비실에 들어오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듯이 한정욱 씨, 신유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 신유라예요. 한성그룹에서 나왔어요. 정욱은 일어서지 않았어요. 앉으시죠. 신유라가 앉았습니다. 수행원들은 선체로 있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정욱 씨가 데리고 있는 아이, 우리 쪽 아이입니다. 내 아이예요. 정욱이 말했어요. 신유라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습니다. 아드님이세요? 아니면 따님이세요? 아들이에요.
출생신고가 되어 있나요? 정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유라가 계속 말했어요. 한정옥 씨, 우리는 그 아이를 찾고 있었어요. 가족이에요.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가족이라면 왜 버렸죠? 신유라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사고가 있었어요. 아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7년 동안 경비실 앞에 차를 세워놓고 아이를 감시한 게 가족을 찾는 방식인가요? 신유라의 미소가 한겹 굳었습니다. 한정옥 씨 수사관 출신이시죠? 그러면 아실 거예요. 신원불명 아동을 출생신고 없이 7년간 양육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수사가 시작되면 이 아이의 신원도 밝혀지겠죠.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떨어졌습니다. 신유라가 먼저 시선을 거두었어요. 일어서며 코트를 여미었습니다. 두고 보죠. 문이 닫혔습니다. 경비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정욱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새벽이가 잠든 뒤 정욱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신유라라는 이름을 적고 옆에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 아래에 한 줄. 승계구도. 민혁의 아들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 수첩을 덮으며 새벽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온 작은 발이 보였어요. 담요를 끌어당겨 덮어주었습니다. 오늘 신유라가 한 말이 협박이었다는 걸 정옥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협박이 곧 행동으로 이어질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으로 30년을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가장 조용한 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새벽이가 할머니, 오늘 많이 힘들었죠? 라며 두부를 올려주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많이 힘들었어. 혼잣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잖아. 신유라가 다녀간 뒤 2주가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감시 차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협박 전화도 우편물도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정옥을 조였습니다. 잘 익은 폭풍은 조용히 온다는 것을 30년 수사관이 모를 리 없었어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새벽이가 경비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가 맞은편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에 퍼져 있었어요. 정옥이 찌개를 식탁에 올리자 새벽이가 숙제를 밀었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먹어요. 말순이 뜨개질을 내려놓고 앉았어요. 새벽이가 두부를 건져서 말순의 밥 위에 올렸습니다. 말순이 그 두부를 다시 새벽이 밥 위에 올렸어요. 내가 먹어. 할머니 먹어요. 두부가 왔다 갔다 했어요. 말순이 웃었습니다. 눈가 주름이 깊게 접혔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노크가 아니었습니다. 주먹으로 치는 소리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제복 경찰관 2명과 사복 형사 1명이 서 있었어요.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정옥 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영장 위의 글자를 읽기도 전에 할머니, 잠이 들지 않았던 새벽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현관에 선 낯선 사람들을 보자 눈이 커졌어요. 정옥이 새벽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벽아,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떨렸어요. 할머니가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요? 금방이야. 싫어요. 새벽이가 정욱의 경비복 소매를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정욱의 팔을 잡았어요. 정욱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앞에서 끌려가는 그림이 되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새벽이가 놓지 않았어요. 경찰관이 끌자 새벽이의 몸이 함께 끌렸습니다. 맨발이 바닥 위에서 끌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가지 마. 새벽이의 목소리가 찢어졌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말순 할머니였어요. 경찰관들이 정욱을 이끌고 복도로 나오는 것을 보자 말순이 계단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비켜요, 어르신. 말순은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뒤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법원 긴급보호 위탁 결정문을 들고 있었어요. 아이를 인계받으러 왔습니다. 말순이 두 손으로 계단 난간을 잡았어요. 남자가 말순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한쪽 무릎이 꺾였어요. 하지만 난간을 잡은 손은 버텼습니다. 할머니, 새벽이가 맨발로 계단을 뛰어내려와 말순에게 안겼습니다. 말순의 팔이 새벽이를 감쌌어요. 양복 남자가 새벽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말순이 쓰러졌어요. 새벽이의 울음이 계단통에 메아리 쳤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말순이 쓰러지며 난간을 잡은 손이 천천히 풀렸어요. 하지만 다른 팔이 새벽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새벽이를 안고 있었어요. 구급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서 정욱이 눈을 감았어요. 수갑의 쇠가 손목에 차갑게 닿았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새벽이가 자기 소매를 잡고 끌려오던 그 맨발이 눈꺼풀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성그룹 부사장 신유라의 서울 자택은 넓었습니다. 새벽이가 배정받은 방은 2층 끝이었어요. 침대만 새벽이 살던 방 전체 크기였습니다. 벽지는 연한 하늘색이었고 책상 위에는 새 학용품이 빼곡했어요. 인형도 10개 넘게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이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맨발이었어요. 아까 계단에서 끌려 나올 때 신발을 신지 못했거든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발가락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자 인형 하나가 팔꿈치에 닿았어요. 새벽이는 그 인형을 안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손이 닿는 범위에 아무것도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신유라가 들어왔어요. 정장 대신 실내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 연습한 듯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새벽이가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여기가 내 진짜 집이야. 이 방은 내 방이고. 신유라가 방 안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아줌마가 잘해줄게.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해. 새벽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프지? 맛있는 것도 시켜줄게. 할머니 어딨어요? 신유라의 미소가 한순간 굳었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멀리 간 거야. 내가 여기서 잘 지내면 금방 만나게 해줄게. 새벽이가 신유라를 올려다 보았어요. 아줌마가 할머니를 잡아간 거잖아요. 신유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경비실에서 할머니한테 아이를 돌려달라고 했잖아요. 할머니가 안 된다고 했더니 두고 보자고 했잖아요. 새벽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돌려줘요.
신유라가 새벽이를 내려다보는 짧은 순간 눈 속에서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었어요. 열흘 전 대화를 이 정도로 정확하게 기억하는 7살. 신유라의 미소가 한 겹 더 굳었습니다. 푹 쉬어. 신유라가 나갔습니다. 문이 잠겼어요. 새벽이는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이 방은 비어있는 방이 아니었습니다. 벽에 액자를 걸었다가 뗀 자국이 있었어요. 4개의 못자국. 벽지색이 그 부분만 살짝 달랐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더니 비어 있었지만 서랍 바닥에 연필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서랍 안쪽 모서리에 스티커를 뗀 흔적도 있었습니다. 이 방에 누가 살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흔적을 급하게 치운 거였어요. 새벽이는 그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할머니의 수사 수첩이 떠올랐어요. 경비실에서 할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잠깐 넘겨봤던 그 수첩의 내용, 빼곡한 글씨와 화살표와 동그라미, 한성그룹이라는 이름, 강민혁이라는 이름, 한 번 본 것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새벽이는 베개를 품에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어요. 현관에서 이 방까지의 거리, 1층 거실 구조, 계단의 숲, 그리고 1층 복도 끝, 항상 닫혀있는 무거운 원목문. 서재였습니다. 구치소였습니다. 콘크리트 벽이 차가웠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국선 변호사가 면회를 왔어요. 3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한정욱 씨, 신유라 부사장 측에서 아동복지법 위반과 미신고, 양육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욱이 쇠창살에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새벽이는요? 법원 긴급보호 위탁 결정에 따라 신유라 부사장 자택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욱의 손가락이 쇠창살에서 하얗게 질렸어요. 말순 할머니는요? 변호사가 서류를 멈추었습니다. 박말순 씨는 지금 입원 중입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수술을 받았고 안정은 되었다고 합니다. 정욱이 눈을 감았습니다. 10초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변호사님,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제가 30년간 쓴 수사 수첩이 있어요. 경비실 서랍에 갈색 가죽 수첩입니다. 그리고 새벽이 손목시계도 같이요. 그 2가지를 확보해 주십시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욱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강민 경감을 찾아주세요. 인천지방경찰청이에요. 제 동기입니다. 수첩을 그 사람 손에 넣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면회를 마치고 일어섰어요. 잠깐요. 정욱이 쇠창살 사이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말순 할머니 짐도 챙겨주세요. 아파트 302동입니다. 가족이 없는 분이에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정욱은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어요. 새벽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된장찌개 두부를 말순 할머니 밥 위에 올려놓던 손, 할머니 가지마 라며 소매를 잡던 맨발. 정욱의 눈에 열기가 차올랐지만 삼켰어요. 수사관은 현장에서 울지 않습니다. 지금 이 구치소가 정욱의 현장이었어요. 서랍 안에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 안에 7년의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이의 시계 안에 민혁이 남긴 무언가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도착하기만 하면 됩니다. 같은 시각 신유라의 서재였습니다. 신유라가 의자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었어요.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한정욱의 동기 이강민 경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유라의 손가락이 태블릿 위에서 멈췄어요. 경감이 수첩과 시계를 수거했습니다. 시계. 신유라가 한마디를 떼었습니다. 아이 손목에 있던 거요. 신유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 너머로 서울 야경이 깔려 있었어요. 시계 안에 뭐가 있는지 아직 모르나요? 확인 중입니다. 신유라가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민혁이 아이 손목에 시계를 묶어 놓았어요. 그리고 아이는 시계와 함께 7년을 살았습니다. 신유라의 손이 커튼 자락을 잡았어요. 민혁이 무언가를 남겼을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서재에 있는 것들 정리해. 나지막한 목소리였어요. 전부 다요? 전부 다. 닷새째 밤이었습니다. 새벽이는 자정이 지나 눈을 떴어요. 소리를 내지 않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사흘 동안 이 집의 야간 동선을 파악해 두었어요. 가정부는 1층 별채에서 자고 신유라는 3층 안방이었습니다. 복도에 아무도 없었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새벽이의 발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걸음이었습니다. 발가락부터 대고 뒤꿈치를 천천히 내리고 무게를 고르게 싣는 것. 수사관 할머니에게서 배운 걸음이었어요. 1층 복도 끝 원목 문 앞에 섰어요. 디지털 잠금 장치가 있었습니다. 새벽이는 이틀 전 저녁 신유라가 서재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멀리서 소파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척하며 손가락의 움직임을 눈에 담았습니다. 왼쪽 위, 오른쪽 아래, 가운데, 오른쪽 아래. 새벽이가 버튼을 눌렀어요. 초록 불이 켜졌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서재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커튼 사이로 가로등 빛이 책상 위를 가르고 있었어요. 책장이 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2대, 두꺼운 서류들. 하지만 서재를 한번 둘러보자 이상한 게 보였어요. 왼쪽 끝 책장이 벽에서 미세하게 떠 있었습니다. 다른 책장은 모두 벽에 붙어 있었는데 바닥에 반원 모양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이 책장이 앞으로 열린 적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책장 옆면을 더듬자 손끝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작은 금속 레버였어요. 눌렀어요. 책장이 앞으로 밀려났습니다. 금고였어요. 다이얼식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새벽이는 다이얼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5년 전이었어요. 여인숙방 번호 자물쇠가 고장났을 때 새벽이가 손끝으로 더듬어 열었던 적이 있었어요. 딸깍 소리가 나는 데서 멈추면 돼. 다이얼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른쪽으로 천천히 한 바퀴. 첫 번째 딸깍. 왼쪽으로. 두 번째 딸깍. 오른쪽으로. 세 번째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 서류 봉투 여러 개와 오래된 상자가 있었어요. 첫 번째 봉투 생명보험 서류였습니다. 강민혁 부부의 보험 수혜자란에 적힌 이름 신유라. 두 번째 봉투 차량 정비 기록. 사고 전 마지막 정비 일자가 있었어요. 새벽이의 눈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수첩에는 정비 기록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기에는 정비 기록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만든 기록이었어요. 세 번째 봉투를 열었을 때
새벽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이었어요. 30대의 남자가 아기를 가슴에 안고 웃고 있었어요. 아기가 남자의 볼에 작은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있었어요. 새벽아,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2017년 4월 2일. 새벽이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사진을 잡은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 남자가 자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였어요. 봉투 맨 아래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새벽에게. 아빠가 만약 이 편지를 내게 직접 전하지 못한다면 누군가가 대신 전해줄 거야. 아빠가 알아낸 것들을 여기 남겨둔다. 내가 커서 읽을 수 있을 때 진실을 찾아줘. 아빠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어. 내가 다칠까봐. 그래서 시계를 만들었어. 시계 뒷판을 열면 돼. 내가 열 수 있을 거야. 아빠가 모은 증거가 전부 거기 있어. 사랑한다, 새벽아. 편지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사고 나흘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혁은 알고 있었어요. 위험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아이 손목에 시계를 묶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금고에 넣었어요. 하지만 사고가 먼저 왔습니다. 새벽이는 한참을 서재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사진과 편지와 위조된 정비 기록과 보험 서류를 전부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금고를 닫고 책장을 원래 자리로 밀었습니다. 서재를 나와 문을 잠갔어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봉투를 매트리스와 프레임 사이에 밀어 넣었어요.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밖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새벽이는 가정부에게 말했습니다. 이모, 편지 보내고 싶은데요. 편지? 누구한테? 할머니한테요. 할머니가 잠깐 멀리 갔잖아요. 가정부의 눈에 뭔가가 지나갔습니다. 며칠째 울지도 웃지도 않던 아이였어요. 인형도 만지지 않고 새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으로 뭔가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 봉투랑 우표 가져다 줄게. 고마워요. 새벽이가 웃었어요. 이 집에서 두 번째로 보여주는 웃음이었습니다. 방에 돌아온 새벽이는 색연필로 편지를 썼어요. 할머니, 나 잘 있어요. 할머니도 잘 있어요? 보고 싶어요. 아이의 삐뚤삐뚤한 글씨였어요. 그리고 편지지 사이에 봉투 안에 서류들을 끼워 넣었습니다. 위조된 정비 기록, 보험 서류, 민혁의 편지, 사진만 남겼어요. 사진은 새벽이가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봉투를 봉하고 겉면에 주소를 적었어요. 할머니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던 주소, 이강민 경감의 자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구치소에 있으니 직접 보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수첩에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믿는 사람이었어요. 가정부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모, 이거 보내줘요. 가정부가 겉면 주소를 보더니 망설였어요. 이거 부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새벽이가 가정부를 올려다보았어요. 이모, 할머니한테 편지도 못 보내게 하는 거예요? 가정부의 손이 봉투 위에서 멈췄습니다. 며칠째 조용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어요. 아빠한테, 할머니한테 편지를 보내는 것. 가정부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알았어, 보내줄게.
새벽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요. 가정부가 봉투를 들고 나갔습니다. 새벽이는 방 안에 혼자 남았어요. 침대에 앉아 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자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베개 밑에 넣었어요.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요.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구치소였습니다. 변호사가 면회를 왔어요. 수첩과 시계는 확보했습니다. 이강민 경감이 시계 뒷판을 열었어요. 정옥이 쇠창살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안에 뭐가 있었나요? 마이크로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이 2개였어요. 음성 녹음과 문서입니다. 음성 녹음. 강민혁 씨가 직접 남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용 분석 중이에요. 정욱이 눈을 감았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아이 손목에 시계를 묶어 증거를 남긴 거였어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강민 경감 자택으로 봉투가 하나 왔습니다. 정욱이 눈을 떴어요. 봉투요? 발신인이 한새벽으로 되어 있었어요. 정욱의 두 손이 쇠창살을 꽉 잡았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혼자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새벽이가 뭔가를 보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봉투 안에 위조 서류와 편지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이게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욱의 눈에 열기가 차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삼키지 못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1월의 바람이 법원 계단을 훑었어요. 한성그룹 부사장이 연루된 재판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기자들이 카메라를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어요. 수갑은 풀려 있었지만 손목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탁하지 못한 경비원 점퍼에서 희미한 냄새가 났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피고인석에 앉으며 눈이 법정을 훑었습니다. 판사석, 검사석, 원고 측 변호인석, 원고 측 뒤에 신유라가 앉아 있었어요. 흰 재킷에 진주 귀걸이,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정욱의 시선이 신유라 위에서 멈췄어요. 그때 법정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새벽이가 들어왔어요. 정욱의 숨이 멎었습니다. 7년 전보다 키가 컸지만 볼에 살이 빠져 야위어 있었어요.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새벽이의 눈이 피고인석에서 정욱과 마주쳤어요. 새벽이의 걸음이 멈칫 느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증인석으로 걸었어요. 정욱도 울지 않았습니다. 새벽이가 울지 않으니까 자기가 울면 안 되었어요.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이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신유라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어요.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피고인 한정옥은 증인의 친할머니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새벽이가 변호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네. 피고인이 증인을 어디서 데려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네. 철거 건물 계단에서요. 법정에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피고인은 신원불명의 아이를 출생신고도 없이 7년간 불법으로 양육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에 있습니다. 정욱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피고인은 유기된 영아의 생명을 구한 것이며 병원에서 정식 보호자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증거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피고인이 7년간 기록한 수사 수첩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추가 물증이 있습니다. 법정의 모니터에 자료가 연결되었습니다. 아동의 손목시계 뒷판에서 발견된 마이크로 USB입니다. 고 강민혁 씨가 생전에 남긴 음성 파일과 문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유라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어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증인이 한성그룹 부사장 자택 서재 금고에서 직접 발견한 물리적 증거를 제출합니다. 강민혁 씨 부부의 차량 정비 기록이며 사고 후 위조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고 강민혁 씨가 사고 나흘 전에 작성한 자필 편지입니다. 편지의 사본이 모니터에 떴어요. 새벽에게 아빠가 만약 이 편지를 내게 직접 전하지 못한다면 누군가가 대신 전해줄 거야. 아빠가 알아낸 것들을 여기 남겨둔다. 내가 커서 읽을 수 있을 때 진실을 찾아줘. 시계 안에 전부 있어. 사랑한다, 새벽아.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나흘 전에 쓴 편지.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USB의 음성 파일을 재생하겠습니다. 신유라의 손이 테이블 아래로 내려갔어요.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렸습니다. 잡음이 흘렀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 씨 브레이크 라인은 이번 주 안에 처리해야 해. 아이는? 아기는 알아서 해. 바깥에 두면 한겨울에 처리되겠지. 신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유라가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 녹음은 원고 측 앉으십시오. 판사가 손을 들었어요. 끝까지 재생합니다. 녹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아기가 살아있으면 승계가 복잡해져. 민혁이 아들이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지 모르거든. 신유라의 얼굴이 한 겹씩 벗겨지고 있었어요. 우아한 미소가 사라지고 진주 귀걸이 아래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이강민 경감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이강민이 증인석에 앉아 USB 데이터를 설명했어요. 강민혁이 신유라의 지시를 추적한 기록, 계열사 자금 횡령 증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 이것을 읽는 사람에게 내 아들 새벽이를 찾아주세요. 신유라 누나를 막아주세요. 사고 나흘 전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울음소리가 났어요. 신유라가 옆 변호사의 팔을 잡았지만 변호사도 굳어 있었습니다. 새벽이의 증언 차례가 되었습니다. 정욱의 변호사가 물었어요. 증인은 피고인 한정욱과 어떤 관계입니까? 새벽이가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할머니예요. 친조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도 할머니라고 부릅니까? 네. 왜죠? 새벽이가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인석 의자 위에서 발이 가만히 흔들렸어요. 의자가 높아서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에 일하러 갔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아파트 경비원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손이 항상 차가웠어요. 근데 제 발이 시리다고 하면
그 차가운 손으로 제 발을 감싸줬어요. 정욱의 턱 근육이 떨렸습니다. 분유가 떨어지면 할머니는 밥을 안 먹었어요. 삼각김밥 쌀 돈으로 분유를 샀어요. 배고프지 않냐고 물으면 항상 웃으면서 그랬어요. 나는 안 배고파. 새벽이의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거짓말인 거 알았어요. 할머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걸 들었거든요. 방청석 어딘가에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경비복 소매는 헤어져 있었어요. 안전화 앞코도 갈라져서 비 오면 양말이 젖었어요. 근데 제 옷은 한 번도 찢어진 적 없었어요. 제 신발은 항상 새 거였어요. 새벽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쓰레기처럼 버려졌어요. 법정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죽고 안아줬어요. 박말순 할머니도 있었어요. 말이 없는 분인데 매일 아침 문 앞에 와서 밥을 두고 갔어요. 나한테는 웃어줬어요. 새벽이의 입술이 떨렸어요. 할머니는 나를 지키다가 지금 병원에 계세요. 경찰이 한정욱 할머니를 데려갈 때 계단에서 막아섰어요. 나를 안고요. 쓰러지면서도 안 놓으셨어요. 새벽이가 멈췄습니다. 마지막에 웃으셨어요. 그게 더 슬펐어요. 방청석에서 울음소리가 났어요. 판사가 새벽이에게 물었습니다. 증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새벽이가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할머니를 돌려주세요. 재판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음성 파일, 위조 정비 기록, 민혁의 편지, 정욱의 7년간 수사 기록, 이강민 경감의 보조 증언. 모든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어요. 신유라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살인교사 6위, 증거인멸 무고. 법정 경위 2명이 신유라의 팔을 잡았어요. 아까까지 여유롭던 얼굴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흰 재킷이 구겨져 보였어요. 신유라가 끌려나가며 새벽이를 한번 보았습니다. 새벽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정욱의 혐의는 전면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석에서 일어서는 정욱의 다리가 풀렸어요. 변호사가 팔을 잡아줬습니다. 정욱은 변호사를 보지 않고 법정을 보았어요. 증인석에 새벽이가 앉아 의자에서 내려오지 않고 정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욱이 한 발을 내디뎠어요. 새벽이가 의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할머니, 새벽이가 정욱에게 뛰어들었어요. 정욱이 무릎을 꿇고 양팔을 벌렸습니다. 새벽이의 몸이 품 안으로 쏙 들어왔어요. 정욱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가 나왔어요. 참으려 했지만 그만 나왔어요. 법정 안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새벽이도 울었어요. 정욱의 목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법정 밖이었습니다. 정욱이 새벽이의 손을 잡고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사람들이 양옆으로 비켜서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복도 끝에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8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고 검은 코트 아래로 마른 체구가 보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허리가 굽지 않았습니다. 반걸음 뒤에 비서가 서 있었고 비서의 고개가 깊이 숙여져 있었어요. 변호사가 정욱 귀에 속삭였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입니다. 한성그룹 회장, 강민혁의 아버지, 새벽이의 친할아버지. 회장의 시선이 새벽이에게 닿았어요. 그 순간 지팡이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번졌어요. 7년간 죽은 줄 알았던 손자였어요. 회장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멈춰 정옥을 보았어요. 정옥도 멈춰 섰습니다. 회장이 지팡이를 내려놓았어요. 나무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숙였어요. 비서가 부축하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제 자식이 저런 짓을 한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을 손자가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제 딸이 죽인 줄도 모르고. 정옥이 허리를 굽혀 회장의 팔을 잡았어요. 일어나세요. 당신이 내 손자를 살려줬어요. 7년간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회장의 눈물이 주름을 따라 흘렀어요. 한겨울 계단에서 당신이. 정옥이 회장을 일으켜 세웠어요. 회장의 팔이 가늘었습니다. 마디 굵은 손이 정옥의 소매를 붙잡고 있었어요. 회장의 시선이 새벽이에게 닿았습니다. 새벽이가 회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이제 집에 가자. 새벽이는 회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옥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나는 한새벽이에요. 새벽이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손 안 놓을 거예요. 정옥의 손에 힘이 들어왔어요. 새벽이의 작은 손이 정옥의 손가락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새벽이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은 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회장이 새벽이 앞에 허리를 굽혔어요. 새벽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다. 새벽이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옥의 손은 놓지 않은 채 새벽이의 왼손에 정옥, 오른손에 할아버지. 세 사람이 법원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정옥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손목시계였습니다. 새벽이를 발견한 날 밤 이후로 단 한 번도 손목에서 빼지 않고 들고 다닌 것이었어요. 새벽아. 정옥이 새벽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건 내 아빠가 내 손목에 묶어준 거야. 태어났을 때. 새벽이의 눈이 커졌어요. 두 손으로 시계를 받았습니다. 뒷판을 봐. 새벽이가 뒤집었어요. 마모되어 거의 읽히지 않는 글씨. 하지만 새벽이의 손끝이 글자 위를 더듬었습니다. 강민혁이 강새벽에게. 새벽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새벽.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정옥이 새벽이의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그래. 둘 다 내 이름이야. 강새벽이고 한새벽이야. 새벽이가 정옥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된장찌개 끓여줘요. 정옥이 웃었어요. 울면서, 그래. 두부 많이 넣어줄게. 말순 할머니 목도요. 정옥의 걸음이 한 박자 느려졌어요. 그래. 말순 할머니 목도. 말순 할머니가 태어난 것은 그로부터 보름 뒤였습니다. 새벽이가 병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말순이 새벽이를 보았습니다. 새벽이가 달려왔어요. 말순이 팔을 벌렸습니다. 새벽이가 품에 안겼어요. 말순의 팔이 새벽이의 등을 감쌌습니다. 서투르지만 절대 놓지 않을 팔로. 할머니, 많이 아팠어요? 아니,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새벽이를 안고 있으니까 괜찮았습니다.
새벽이가 말순의 손에 뭔가를 쥐어줬어요. 사탕이었습니다. 병원에 맛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가게에서 사왔어요. 말순의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이놈아. 새벽이가 웃었습니다. 말순도 웃었어요. 주름 깊은 눈가가 접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옥의 방에서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어요. 새벽이가 식탁에 숟가락을 3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나를 더 놓았어요. 정옥이 돌아보았습니다. 말순 할머니 오셔요? 아니요. 새벽이가 빈 자리를 바라보았어요. 그냥 놓고 싶어요. 정옥이 찌개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새벽이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래. 두 사람이 밥을 먹었어요. 된장찌개 국물이 따뜻했습니다. 두부가 부드러웠어요. 새벽이가 두부를 하나 떠서 빈 그릇에 올렸습니다. 말순 할머니 그릇에. 할머니 몫이에요. 정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빈자리가 채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비어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창밖으로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인천 구도심의 하늘이 밝아지는 중이었어요. 새벽이가 창가에 앉아 시계를 들고 있었습니다. 뒷판에 아빠의 글씨가 있었어요. 이제 전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강민혁이 강새벽에게. 새벽이가 시계를 손목에 찼어요. 줄이 길어서 2번 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흘러내리지 않았어요. 정옥이 새벽이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창밖을 보았어요.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응. 새벽은 짧잖아요. 금방 아침이 돼요. 정옥이 새벽이의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래. 그럼 이름이 새벽이어도 괜찮아요? 왜? 새벽이 끝나면 아침이 오잖아요. 그것도 좋은 거잖아요. 정옥이 새벽이를 바라보았습니다. 60대의 눈가에 주름이 접혔어요. 그래. 그게 더 좋은 거야. 새벽이 끝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7년 전 한겨울 계단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 아침으로 왔어요. 정옥은 그때를 생각했어요. 30년 수사관이었던 사람이 인천 구도심의 철거 건물 계단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뛰어갔습니다. 그 선택이 7년이 되었어요. 갈라진 손으로 새벽이 발을 감쌌던 밤들이, 분유살 돈을 아끼려고 밥을 걸렀던 저녁들이, 학교 앞 골목에서 숨죽이고 감시자를 추적했던 아침들이 모두 이 아침으로 왔어요. 박말순 할머니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문 앞에 음식을 두고 갔어요. 새벽이를 안고 웃던 마지막 얼굴이 있었어요. 강민혁은 새벽이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계 뒷판에 사랑을 넣어두었어요. 아이가 언젠가 스스로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가끔 묻습니다. 내가 건넨 이 작은 것이 닿기는 할까? 이 수고가 의미가 있기는 한 걸까? 정옥도 그랬을 거예요. 새벽 교대 근무를 마치고 걸어가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뛰어야 할지 그냥 지나쳐야 할지 0.1초라도 망설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뛰었어요. 그 0.1초가 7년이 되었고 그 7년이 이 아침이 되었습니다. 새벽이가 시계를 손목에서 꺼내 햇살에 비추었어요. 시계 뒷판이 빛을 받아 잠깐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밥 먹어요. 새벽이가 일어섰습니다. 정옥도 일어섰어요. 두 사람이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4개의 숟가락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건넨 작은 것이 닿았는지 알 수 없었던 순간, 수고가 허무하게 느껴졌던 순간, 닿았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어딘가에서, 당신이 잊은 어느 순간에, 누군가는 당신이 건넨 온기를 아직 안고 있어요. 새벽은 짧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지나야 아침이 옵니다. 당신이 건넨 그 새벽이 누군가의 아침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멈추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더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